대사님께서 대사직을 시작한 건 14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좀 그런 인생관이 좀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미안함이 제일 크잖아요. 미안함. 뭐 있지 나는 이게 그냥 어떤 배가 침몰한 사고가 아닌데, 그리고 한 전직 대통령이 그냥 어떤 사건의 힘을 휘말려서, 뇌물 사건에 휘말려서 죽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개인적으로 그냥 막 미안함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지? 이 미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살면서 어떤 이런 내 스스로가 느끼는 이 마음의 빛을 조금씩은 갚아나갈 수 있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 아침에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그리고 그 만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그것을 잃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고, 또 많은 배척과 혐오를 또 거기에 얹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볼 때 늘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 한 개인으로서의 내 삶,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 또 그걸 알므로써 좀 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이렇게 하게 되죠. 여인 난민계구에 그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이제 유명한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약자를 위한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이런 거에 나선 경우는 거의 드물거나 거의 없지 않나 이러고,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 소위 이제 셀레브리티,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그거를 사회적 자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안가주망을 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 참여를, 이런 것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빈번한 편인데, 우리의 경우는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권력의 요구, 이게 실은 권력의 말을 따르거나 아니면 침묵하라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권력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권력에 맞는 말은 해도 되지만 벗어나는 얘기는 그냥 침묵해라,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교사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뭐 배우들이든 예술인이든 이 사람들에게 강요되어 왔던 이런 한국의 역사에서 그런 막혀져 왔던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헤쳐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이 유엔 난민들 민간 기업 2위 국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혹시 대사님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적인가요? 친선 대사 개인 입장으로는 전적으로 저의 어떤 고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온정이 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주는 수치거든요, 그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관하는 사람, 침묵,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히틀러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침묵하는 국민은 독재자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 결국에는 이제 침묵을 한다라는 건, 중립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그 권력 세력이 무엇을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라는 어떤 진짜 아주 비겁한 방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특히 더 이제 그런 안가주망의 전통이 강한 사회이고, 그래서 연예인들, 배우, 가수 이런 분들의 예컨대 이자벨 아자니라든지 이런
여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 발언을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것이 제가 잘 인용하는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의 18세기 보수주의 정치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악을 키운다. 그러니까 광신자들은 광신이어서 열성이 내재돼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성이 내재돼 있고 또 극단주의자들은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열성이 내재돼 있을 때 온유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공공성, 지금 말씀하신 존엄성, 인권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돼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열성을 결합해야만 그런 흐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신념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뚝심으로 이렇게 조용히 버티려고만 하고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뭔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열성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탈진실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한 가짜뉴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일부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 이런 그것이 갖는 열성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짜 뉴스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한겨레한테 합헌했다라고 한 게 이제 에스더 운동본부, 기도운동본부, 네, 그 가짜 뉴스의 온상지로 딱 이렇게 밝혀내 주시면서 뭔가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혐오와 배처 그걸 할 수 있는 가짜 뉴스들. 근데 이제 한겨레가 그걸 한번 딱 이렇게 찝어줌으로써 그때 약간 대중이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소식과 뉴스가 다 진짜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대중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래도 한편으로 대중의 인기 지지가 아주 아무튼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배우로서. 근데 이런 활동이 어떤 부하가 걸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또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연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회에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우가 굉장히 운 좋게 되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스타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그냥 다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도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나는 어떤 선배가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내 인기, 내일의 어떤 성공만을 그리고 어떤 잡음 없이 깨끗하게 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념 같은 그리고 내 신념에 얘기하라고 하는 어떤 내 목소리를 계속 줄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좀 더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한 신념을 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릇이 일가 아이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심지어 인도적 체류도 못 받았다는 그 내용 표지로 나왔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봤었고 그 다음에 태국 여성 천을 끄는 그건 또 특수한 경우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저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기억에 남죠. 그래도 사우디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아무튼 예멘에 한국에서 만든 수류탄하고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이었던가요? 천군. 예, 뭐 그런 기사가 기억에 남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이 대중들이 함께 공감해야 되는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 표현 자체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부적절한 어떤 분위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연중기의 기사들에 대한 어떤 반감,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모순된 인간 사회에서 가져야 되는 이게 정당한 느낌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 아까 그 누루 기사 그 와이프는 미국으로 와이프가 이제 바레인이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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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개개인의 어떤 사연들이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사연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연중 기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지나고 봤는데 그 한겨레 TV 훅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좀 일찍 봤다면 한번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갑자기 찾아온 어떤 난민 이슈잖아요. 한국 대중들에게는. 근데 그 좌절한 대중이 찾은 상상의 적이라는 어떤 지금 이 사회가 이 혐오 분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꺼풀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그 박건일 맞습니다. 네네 그분께서 쓰셨던 기사도 그 최근에 준마 쪽, 그 김포에 가서 그 취재한 것도 좀 흥미롭게, 그런 기사를 폭넓게 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뭐 난민기구 이제 친선 대사로서 캠프를 방문하게 되고 또 이제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난민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개개인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 안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게 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난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오고 난민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이 난민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렇게 뭔가 어떤 집단, 우리가 거리가 먼 집단이라는 어떤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간극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워낙 이제 제가 난민 출신이었고 그래서 귀국한 뒤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난센이라고 난민인권센터에 처음부터 이제 그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런 관심과 어떤 이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 뭐 대부분은 난 우선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는데 그런 고민과 어떤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황에 이제 우리 이 정우성 대사의 활동을 보고 나름대로 그 연대감을 갖고 있었던 차에 또 책을 내셨다는 글을 쓰셨다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갑게 읽었고 그래서 같이 또 추천서를 쓰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선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내면서 이렇게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어떤 처음 유엔 난민기구와 인연을 맺었을 때부터 작년, 올해 이렇게 방문기까지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도 오히려 다시 한번 느낀 부분들도 많고 만약에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읽으신다면 뭔가 이렇게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에서 한번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대 간의 공감, 계층 간의 공감. 공감이 상실되면 이제 배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공감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바라봤을 때 소통이 처음으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다 피난민 2세, 3세가 많고 우리 자신이 무국적자들의 후손이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난민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과 혐오, 무지 이것이 관철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에서 또 프랑스에서 난민의 경험을 통해 반추해 보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어떤 층위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계제의 고민 속에 있을 때 이제 마침 이제 이 정대사가 쓴 책을 추천사를 서 부탁을 출판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그 책 제목에 이미 정대사의 어떤 안타까움이 배어 나온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당신이 볼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본 것을 당신들이 안다면, 보고 안다면 그렇게까지 그런 편견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책 제목에서부터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진솔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디안 그 선주민 수족의 기도문 중에 나오는 말인데, 그 상대방의 그 모카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의 경우에는 난민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혐오가 앞서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차이였고, 그래서 이 정대사의 책이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읽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대사가 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대적 감정이라는 게 한 시대에 그냥 갑자기 돌출되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음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일어나고 20, 30대, 특히 20대들의 반감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20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대한민국에 놓여있는 20대의 상황,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과 절박감,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들이 왜 반대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난민에 대한 혐오 의식이나 악감정은 없다라고 반대 감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멀리 전쟁을 피해서 이국 말리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모습은 바로 그 난민, 예멘 난민이든 누구든 그것을 투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 난민 자체의 모습이 아니고 그 난민들의 비춰진, 난민들을 투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배타성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심주의도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이 최우선이야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아이들을 그냥 내모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사회가 갖고 있던 구조적 어떤 불만들이
이제는 촛불혁명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주의 예멘 난민들이 딱 들어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갑자기 어떤 저 대상을 놓고 그쪽에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뜨리면은 이런 누구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어떤 여태까지의 그런 불만들이 같이 거기에서 발아들면서 막 더 큰 불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들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공부가 이루어지가 않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죠. 결국 분단과 전쟁 상황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적폐 70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일제부역 세력 청산하지 못했고 이런 것에 의해서 특히 현대사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죠. 그건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세대의 단절이라기보다 세대 전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자신의 자화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단 상황이 우리에게 준 정치 환경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리지스 드브레라는 정치 사상가에 의하면 정치는 결국 희망과 공포의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는 공포를 동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는 이게 공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럽에서 지금 극우 세력이 막 이렇게 올라서는 것도 그들의 경제 상황에 지금 전망이 불투명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극우 세력들이 이 정치적 자양분으로 공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투입자들에 대한 공포 이런 걸 이제 내세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극우 정치 세력이 바로 자기네 안에서 태어난 출생자 수보다 외부 난민이라든지 이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체성의 위기 같은 걸 공포로 이렇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에서도 어떻게 극우 세력의 경우에는 이 분단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 보안, 안보 이런 것의 연장으로 그것이 이 희망이 있을 때는 경제적인 어떤 희망이 보일 때는 그 경제적인 희망 쪽으로 정치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 쪽으로 더 부각시켜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 세력이 그렇고 개신교 일부 세력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 공포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 분단 상황 속에서 그런 거에 사람들이 노출돼 있었다.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대상이면 일단 의구심을 갖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거기다 더 혐오하는 거 이런 것이 바탕에 깔리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칸트적 의미에서 위하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공포에 의한 정치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글쎄 이제 그 악성 댓글 기분 나쁘죠 이제 보면은. 네, 그걸 주로 많이 읽으세요? 그때는 다 읽었어요. 그러세요? 예. 왜냐면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너 저기 중학교 졸업하고 뭘 네가 뭐 한다고 떠들어도 오히려 이제 그런 댓글은 비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이제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 들리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우리 딸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걱정이 돼요. 아주 이제 어떤 순수한 걱정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차분히 이렇게 그쪽과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워딩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마치 그 난민이 들어오면은 난민들이 뭐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약적인 예잖아요. 나라를 잃어서 난민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있으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강제 추방이 되고 혹은 우리나라 현실법으로 인해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들어와서 여자들을 성폭행한대.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깔고 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 예멘 난민들이 성폭행범으로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앞으로 정말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전망도 없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고문이 왜 고문이냐 고문은 제일 힘든 게 그 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볼 때 이 난민들 제가 이 난민 출신에서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 난민의 처지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난민의 처지인데 제가 볼 때는 유럽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열악한 여기까지 왔는 이 사람들에게 성폭행이라는 이 얘기들이 이른바 운동 진영에서 페미니즘 운동 진영 일부에서도 나왔다는 것에 공포의 정치에 너무 익숙해진 그래서 모르면 일단 의심하고 그런 관계 실제로 접한 사람들의 그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온화함, 온유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거칠어졌나 이런 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이제 캠프에 가면은 그 고맙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가서 꼭 이 관심에 고맙다라고 얘기를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예멘인들이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게 됐는지 이제 그 루트를 역으로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때 미션 때처럼 이렇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뭐가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이 고마움을 내 마음을 온전히 그냥 제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저의 입장 이게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고마운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정부가 얼마나 정당한 정치로 그 사회 시민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기득권 그리고 지배계층이 얼마나 도덕적 양심 그리고 대의에 대한 공심을 잘 지키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의 안정을 만드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근대 역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후유증으로처럼 마치 썩어서 골문 것처럼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17세기에 그 영국에서 시작된 인신 보호령 있잖아요. 헤비어스 코퍼스. 그게 이제 인간의 자유가 몸의 자유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유럽에서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일단 당신의 몸은 당신이 지배한다. 당신의 몸에 내가 함부로 범접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것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도 누구도 저도 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분단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일제강점기도 그랬지만 몸을 존중하기는커녕 고문하고 학살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함부로 했던 이 역사의 연장 속에서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거나 사죄하거나 이런 것 없고 이런 곳에서 여성의 몸을 함부로 하고
뭐 남성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러는 몸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기본 자체가 무너진 사회라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회가 보듬어야 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놓쳐버린 이런 거는 놔둔 채로 그들 오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을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바로 그런 권력작용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돼야 되는데 그 화살을 예멘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리는 이거는 그야말로 운동권조차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공포의 정치를 통해서 뭘 하고 동일시를 시키려고 하냐 하면 유럽 사람들하고 동일시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인 정치의 어떤 위상으로 보거나 남북관계 지금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북한의 존재 이런 거로 보거나 우리의 가까운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동일시할 사람들은 오히려 바로 시리아 난민들이고 요르단에 가서 또는 독일로 가서 이런 난민들에 더 가깝지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유럽 사람에 우리가 가까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다 뭔가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은 인식 자체에 있어서 뭔가 벗어나 있는 아까 그 현실감이 없다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끔 하죠. 우리가 정말 난민 이 문제를 보면서 또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느냐. 결국 어떻게 하면 전쟁을 우리가 하면 안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폭정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 이걸 통하여. 그런데 그게 아니고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거. 물론 테러도 나오면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걸 통하여 바로 예멘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비춰지게끔 만드는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이 현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게끔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난민에 대한 게 관리 차원, 이제 보호의 그런 접근이 아니라 관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원 미흡하고 예멘 난민의 경우도 지원금을 받은 분이 20분이나 채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대신하게 사실은 제주도 도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현장의 종교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 포럼에 그 난민 관련 이슈에 대담이 있어서 딱 내려가서 거기에서 제주 난민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얘기도 그거예요. 제주도민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잘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민심이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대사도 이제 찾아가 본 책에도 나오지만 그 민혁군, 그 이란 저 중학교 학생 송파고 중학교 학생들이 그 신청을 하지 않아요? 같이 연대해가지고 일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이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제주도민들이 당연히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제주도민이 아니라도 어느 지역에서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호흡하고 말 잘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 하면서 몸짓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애쓴 그 과정 자체에서 이미 그 편견이나 이런 것이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 자체, 그 계기, 이것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또 난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 사람들은 깨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도와주면은 그거를 받아먹으면 돼. 라는 약간 이런 인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난민은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적인 도움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인식을 절실하게 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 당시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그래도
난센이라든지 뭐 공익 변호사들 같이 활동해주고 또 정대사처럼 이렇게 같이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가 그만큼 조금씩 이제 나아진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지만 나아지는 속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이 우선 강하게 들고 그건 결국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 인식 수준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보 없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상황도 결국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보호 개념이 없고 통제 개념 이전에 지금 현재 그 정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이를테면 그 외무부 프랑스 외무부 산하 난민과 무국적자를 위한 보호국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한국은 지금 법무부 산하 출입국청에서 심사를 받잖아요. 보호 개념이 없어요. 난민 보호가 목표여야 되는데 난민을 심사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 심사도 하고 그러려면 소통도 잘하고 그러려면 외무부에서 해야지 왜 법무부에서 하냐. 이건 그야말로 출입국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점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아직 이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좀 더 열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난민 얘기는 어떤 뭐 전쟁을 피해서 피신한 어떤 한 집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까 홍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난민 속에는 이 평화 그리고 폭정, 이 모든 정치 그리고 종교 문제도 있고 인류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그 타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다 아주 내포되어 있는 아주 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고 정부는 여기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이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라는 어떤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정부 입장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대중 추수적인, 대중 영합적인 그래서 우리 정대사 말처럼 책임지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전 면에서 저는 논양하는 얘기지만 한국에 정치인은 많은데 정치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난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난민이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폭정을 피해야 되고 그게 이제 예컨대 시리아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시리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렌지 혁명 그쪽이 시작되면서 좋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폭정과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책 어떤 전쟁을 평화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난민이 아까 그 정대사 말처럼 난민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특히 이제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것이 그 전까지는 미소 진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 세계가 어떤 균형, 세력 균형을 유지했다가 이것이 한쪽이 무너지면서 이게 세력 개편되는 이 과정 속에서 유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루안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지금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자체가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듯이 마치 그 미국이 그 유라시아 대륙을 장기판으로 놓고 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세계를 보는 그런 눈도 떠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도
이 난민을 그냥 일차원적인 그런 반응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난민이 갖는 문제는 뭐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이 지구상에 난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이게 엄청난 우리의 인식의 지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고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 대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책이 정 대사가 쓴 책이 많이 좀 읽혀서 그래서 생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데 추동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위기론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지만 어떤 한반도가 놓여져 있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게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구나. 그러면은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조금 깨어있는 어떤 그런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폭넓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